네, 계속해서 11월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에 앞서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는 11월 시장은 어떤지 그 전망과 유망 섹터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10월 우리 증시는 반도체부터 시작된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말 2,600선을 회복하나 싶었지만 결국 2,500 중반선에서 10월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과연 11월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11월의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전망한 우리 증시의 11월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전망한 11월 코스피 밴드는 최소 2,500에서 2,750포인트였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LS증권과 대신증권으로 하단을 2,500포인트로 제시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제시한 곳은 하나증권을 제외한 3개 증권사에서 상단을 2,750포인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최소 2,450에서 2,850포인트였는데 하단이 50포인트 올라가고 상단은 100포인트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움직일 11월의 호재와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신증권 김영일 센터장은 통화정책과 중국 경기 회복, 코스피 저평가 매력, 11월 계절성을 꼽았습니다. 11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점에 주목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구체화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와 주요 업종들의 저평가 매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1월과 12월이 강세장을 보여온 계절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상상이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미국 대선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는 점을 공통으로 짚었는데요. 미국 대선 종료에 따른 리스크 해소로 국내외 증시의 안도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 조정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회복 가능성까지 우리 증시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 대선 종료에 따른 이벤트 리스크 해소가 호재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변수로도 가장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에서 변수로 꼽았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 금융시장 충격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외 LS증권에서는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의 기업들이 많은 점과 11월 FOMC 결과를 변수로 꼽았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 실적 전망 하향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약화 가능성, 외국인 매도세, 또 하나증권에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물가지표 반등 여부도 변수로 꼽아줬습니다. 그렇다면 5대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11월의 유망 섹터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11월 유망 sek터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3표를 받았는데요. 이익 증가 시 PER 상승이 가장 빠르고 내년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와 전력기기, AI 관련주들도 각 2표씩 받았는데요. 반도체 수요 회복 확인 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반등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AI 밸류체인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방산 섹터도 2표를 받았고요. 은행이나 조선기계, 자동차와 2차전지, 인터넷과 게임, 지주, IT, 화장품과 의류 섹터도 11월 유망 섹터로 언급됐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11월 증시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11월입니다. 앞서 브리핑에도 보셨지만 미국 대선, FOMC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11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FOMC도 있고 통화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항상 한참 교전 중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좀 갈등이 또 불거지는 양상이고요. 심지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또 갈등, 교전이 있죠. 거기다가 북한도 최근에 핵실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보면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사실 금투세 이슈를 포함한 어떤 정치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1월 달 시장만 놓고 보면 좀 더 연장해서 12월 연말까지도 그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라고 좀 봐야겠는데요. 우리 시장이 워낙 부진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매력이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평가를 논의하려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저평가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실적이 안 좋고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밸류업이잖아요. 기업 밸류업인데 밸류업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여서 밸류에이션을 높여보자라는 건데 기업들의 영업이 부진하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ROE가 여타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개별 기업별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산발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영역에 돌입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평가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부진한 측면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잘 해둬야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하원 공화당 승리 전망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고 상하원까지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가져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할 건 없고요. 네. 공화당과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가뜩이나 좋을 게 없는데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인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관세를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딱히 대응한다기보다는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그나마 덜 피해를 볼 곳이 어딘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좀 비중을 늘려놓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덜 피해가 가는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놔야 된다.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이제 좀 그 상하원을 가져온다면 국내 증시 수혜 섹터는 어디로 전망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미국의 대선 결과와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의 연관 관계를 보면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 어쨌든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업종이 신재생이랄지 아니면 2차 전지, 전기차랄지 이런 업종 그리고 테크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현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즉 현재 주도하고 있는 주요 업종들의 어떤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가 승리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어쨌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하고요. 우리 시장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야 할지 11월 시장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의 그 빅스 변동성 지수나 한국에 있는 V코스피 변동성 지수를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변동성이 언제라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변동성 지수가 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섣불리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빠지는 거 매도하고 이런 전략보다는 내년 상반기 이후의 그림을 보면서 본인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놨던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업종들에 대해서 좀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지수 같은 경우도 당장 연말 연초에 상승을 바라보고 좀 매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타임 스코프를 좀 길게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이 정도 지수되면 내가 분할 매수로 감내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폭 다소 컸지만 AI 쪽 실적은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준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AI를 만약에 단순한 주식시장의 테마 정도로 치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를 풍미했던 IT 버블 사이클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2000년대에 인터넷이 확산될 걸 기대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말까지 굉장한 그 IT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견주어 보면 사실 지금의 AI는 그때 인터넷 혁명 사이클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챗GPT가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0월이었어요. 지금으로 딱 2년 전인데 네. AI 사이클이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사실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거의 한 7, 8년 지속된 걸 감안하면 지금은 상당히 초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AI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실적을 잘 내고 전망치를 좋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한 거 보면 클라우드 사업부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AI와 관련한 그런 어떤 수요가 드라이브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되면서 이제 B2B, B2C로 수요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우려도 AI 거품에 대한 우려도 불식이 되면서 아마 빠르게 다시 AI 사이클의 어떤 본궤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 구간이고 내년부터는 실제 수요 구간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다 확인을 했고요. 우리 시장의 반도체 섹터는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반도체 업종, 반도체 사이클을 과거와 비슷한 그런 어떤 경로로 추정하기보다는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물론 수요처에 따라서 뭐 PC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수요처별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국면들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그런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혀 다른 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글로벌 탑3 중에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물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인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의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 사이클과 지금의 AI 반도체 사이클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은 분명히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빨리 기술적인 수준을 좀 올려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어떤 주도권을 좀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SK 하이닉스라는 굉장히 좋은 대안을 하나 발굴한 것 같다. 한국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범용 메모리 사이클과 AI 사이클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금융시장 이슈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어쨌든 증시에도 굉장히 부담이고 앞으로 이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채권금리 전망하는 건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분들도 힘들 것 같고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긴 한데 네. 어쨌든 큰 사이클로 보면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한 배경에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관세 부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들의 어떤 전쟁 우려 때문에 뭐 국제 유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튈 수도 있다. 그럼 또 인플레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의 장기 추세와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면요. 내년까지 어쨌든 FOMC에서는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하 추이를 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여서 단기적인 국채 금리 상승, 시중금리의 상승은 사실 살짝의 노이즈로 보여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보면 그래도 원만하게 하락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원만한 하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 이어오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우리 시장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올라가려면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국장 탈출, 네. 미장으로 간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자국 국민들도 한국 시장에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라고 좀 가볍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도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상황이나 경기 전망이나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 넘어가는 그림에서는 지금 안 좋은 국면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이 10월 달에 40% 넘게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의 매력도 자체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특히 뭐 대만이나 일본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한국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의 흐름 정도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어쨌든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실적이 회복돼야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도 미국 PC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그렇고 최근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한데요.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도 관심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미국은 경제 지표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새벽마다 발표되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으면 사실 일희일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지금 예상으로는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기적인 어떤 일간 지표들에 이렇게 좀 저희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굵직하게 큰 방향성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 지표 자체는 경제 지표에서 가장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주식시장에 반영할 만한 요인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 금리를 FOMC에서 11월, 12월에 한 차례 이상 인하를 하고 내년도에도 한 두세 차례 인하를 한다.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고용 지표나 어떤 경제 지표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지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시야를 넓힐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3분기 성장률 쇼크 수준으로 좀 나왔고 수출도 둔화흐름 보이고 있어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하는 금통이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철저하게 FOMC의 액션을 보고 결정을 후행적으로 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10월 달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월 수출이 4.6%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의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일평균 수출을 보셔야 되거든요. 일평균 수출은 드디어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거 물론 작년 10월부터의 기저가 워낙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올해 10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수출에 대한 기저 부담이 높은 구간에 진입해 있어서 수출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FOMC의 결정을 본 이후에 금리를 최소한 한두 차례는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모멘텀이 기저 효과로 좀 약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중국의 그 10월 차이신 제조 PMI 발표도 있고 중국은 최근에 부양책 내놓으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써서 경기를 살릴 수 있었으면 사실 진작에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싶어서 정책을 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경기 부양으로 인한 경기 사이클의 회복은 정상적인 흐름에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빠졌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의 그 논문이 그거였죠. 국가 간 제도와 사회의 차이에 따라서 국가 간 경제 번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사회, 제도, 체제 자체의 어떤 이 자본시장과 정치 체제와의 어떤 불일치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중국은 이제 약간 중진국의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미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단기적인 사이클의 회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본질적인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경제 체력 회복까지는 본질적인 체력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시장 어려웠지만 올해는 유난히 하루하루 시장 전망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 흐름 예상하기 위해서 좀 챙겨봐야 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의 디테일한 경제 지표들, 다양한 경제 변수들 이런 거를 챙겨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정보가 유입이 되면 또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간단한 것은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GDP,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 한 2.4, 2.5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지금 하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2.2 정도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도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은 한 2% 정도로 전망치를 주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장에서 보는 흐름은 한 1.8에서 1.9 정도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내년이 하락한다라는 게 일단 있고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이익의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작년 대비해서 대략 한 40-50%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올해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내년도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정치는 대략 한 20% 내외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성장률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올해 대비 내년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수 자체로 보면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 앞에 있는 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측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당분간은 재미없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언제 반전할 것인가? 2025년이 아닌 2026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그림이 보여지고 추정치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중요할 텐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년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내년 기업이익 추정치도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